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시의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의 전진 배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친구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요. 윤 당선인의 입이었죠.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김은혜 대변인이 대변인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장제원 비서실장 설도 그대로 가는 걸까요?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한마디 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설계는 어떤 뉴스를 썰어봅니까? 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계속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충북지사 선거를 놓고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한번 자세하게 썰어보겠습니다. 충북에 살던 분이 아닌 분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충북 바깥에 있는 분들이 충북지사 선거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누구누구인지 자세하게 썰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요? 네,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출연합니다. 자, 서울시장 출세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함께 또 본인도 나갈 것처럼 몇 주째 간을 보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확답을 좀 들어주시죠. 예, 계속 저울질고 간 본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뭐하죠?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네, 오늘 토크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가 패널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주제는 이른바 윤핵관 얘기부터인데요. 첫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핵관의 전진 배치. 윤핵관 윤석열 핵측 핵심 관계자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내용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정부의 성공 시대를 위한 초석을 닦겠습니다. 저는 할 말을 하는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당정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60년생 동갑이고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초딩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지난해 5월 윤 당선인이 아직 정치 선언을 하기 전에 강릉의 식당에서 만나서 당시 친구와 우측에 지금 권성동 의원 모습 보이죠? 사실 저 사진을 찍음으로써 나 정치에 뜻 있어 라고 얘기하는 신호탄이 됐던 사진입니다. 실제 지난해 6월 29일 윤봉길 대사 기념관에서 정치 출마를 선언할 때도 바로 옆에 권성동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던 모습이죠. 유서 때도 윤핵관으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유세 때 모습인데요. 권성동 의원과 손을 같이 댄 지난 2월 강릉에서의 유세 모습입니다. 일단 이 권성동 의원이 당을 지휘하겠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쉽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을 자처하는 분이고 또 지금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임기 첫 해 원내대표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당선인의 의중, 청와대의 의중, 이제 청와대라고 부르면 안 되겠군요. 용화대가 될 텐데 예. 그 의중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내에서도 특별한 어떤 반대의 기류나 이런 게 없다면 일단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 권성동 의원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의외의 변수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상대적으로 개파나 이런 것부터 자유로운 초선 의원이 절대 다수입니다. 예. 거의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초선 의원들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아마 관건일 텐데 오늘 이제 조혜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던 추대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됐고 이제 경쟁 구도에 들어가는데 초선 의원들이 향후에 어쨌든 정치 과정을 고려해서 너무 시작부터
이 윤핵관 논란으로 이제 당에 휩싸이면 안 된다. 이런 기류나 그런 여론이 강해진다면 또 의외의 승부가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 권성동 의원은 오늘 앞서 기자회견을 보니까 청와대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쓴소리한 사람이 되겠다. 당청 관계가 수직적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걸 그런 점 때문에 좀 강조를 했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되는 것이 순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중에서 권성동 의원만큼 정치력이 있거나 경륜이 있는 분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서 예. 그분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한번 출마했다가 김기현 의원한테 졌죠. 그래서 이번에 재수인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좀 순리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뭐 표 차이가 많이 날 거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박원석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선거는 여론조사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로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기자분들이- 권리당원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배지들끼리 투표해서 뽑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래요. 기자분들이 딱 구역을 나눠가지고 자 10명은 A 기자가 맞고 10명은 B 기자가 맞아가지고 그분 한 10명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누구는 누구 지지하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놓더라도 나중에 의원총회장에 가가지고 의원들의 표심을 보면은 그거랑 완전히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초기 원내대표 선거 때를 한번 되새겨보고 싶어요. 2013년이면 그때는 누구죠? 누구였죠? 그때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경환. 원내대표가 됐어요. 그때 제가 최경환 원내대표 보좌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친박의 핵심으로 불렸던.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한 100대 한 30 뭐 이런 식으로 이길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이주영 후보한테 7표 차이를 이겼어요. 간신히. 간신히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의 총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금요일 날이잖아요. 네. 원내대표 선거에 권성동 후보가 얼마나 받느냐. 그렇죠. 110개의 표 중 얼마나 받느냐가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의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사고 있느냐. 국민의힘 의원들 마음을. 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뭐 장악이랑 표현이 좀 우습긴 하지만 그런 아마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군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당선인 쪽에서 사전 교통 정리에 나선 게 아닌가 싶어요. 교통 정리면 정리된 사람은 누구 말씀이신가요? 작년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얘기했는데 그때 차점자로 낙선한 분이 김태흠 의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태흠 의원이 이번에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권성동 의원은 차점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작년 원내대표 선거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충남지사 출마로 사실상 방향을 돌렸고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직접 만났다. 그래서 충남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명색이 내가 충남의 아들인데 충남 선거를 뺏기면 되겠냐. 출마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하고 또 원내대표까지 찾아가서 예. 충남지사 출마를 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바꿔서 진로를 변경을 했는데 사실상 권성동 그 의원의 당선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도 부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말씀은 그러면 좀 더 정리를 하면 조금만 정리를 하면 충남이 중요해서 김태흠 의원을 충남지사 나가세요. 라기보다는 아니 그것도 있겠죠. 그게 왜 없겠습니까? 아니, 무게중심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요해서 저쪽으로 저는 양수 교통정리했다고 겹장이었다고 양수 봅니다. 겹장. 예. 저는 하나의 또 그냥 시나리오인데 예. 금요일 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전 정지 작업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만약 조혜진 후보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후보 등록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이미 윤핵관 분들 중에 몇 분이 정책위 의장 할 분들한테 출마하지 마 이번에 권성동 의원 추대로 하는 게 제일 모양새가 좋아.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건 추측인가요? 이건 저희 아니면 완전한 추측입니다. 일부의 전망을 가지고 아니 전망도 이런 전망 정황이 나온 거 조금은 없어요. 없다, 조금도 전혀 없지만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민주정당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죠. 추대는 이미 뭐 사실은 사전 정지 작업. 아니 사전 정지 작업이 조율. 이미 단계가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조율. 출마 선언을 했어요. 조혜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자기 어쨌든 포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주저앉히기 위해서 러닝메이트를 못 나가게 한다라는 거는 그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오히려 이 원내에서 반발이 더 저는 커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근데 이제 집권 초기라서 너무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가 막 세게 붙어가지고 예. 좀 박빙으로 이긴다 그러면은 또 막
엄청난 다른 해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당선인도 상처가 되고 네. 뭐 정계 저는- 개편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성동 의원만한 정치력과 경륜이 있는 분이 없으니 제 생각에는 그냥 조율해서 추대로 가는 것이 어떠냐. 아니 평론을 하러 나가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지. 본인의 친소관계 때문에 권성동 저 안 의원하고 친해요. 권성동 의원하고 더 친하다고 그쪽으로 몰자 이렇게 아니 얘기하면 그 되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하고 안 친해? 예? 사실관계는 제가 친분관계가 확인을- 조금 있습니다. 원래 이제 김무성 대표 시절에 당대표실 부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유 근데 제가 당시에 비박계 의원들, 권성동 의원도 대표적인 비박계 제가 의원이잖아요. 지금 반- 탄핵소추위원장까지 했고. 반윤으로 찍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친하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싫어하실 거예요. 잘 조금 아는 정도예요. 그냥. 조금만 정도. 가끔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아니요.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근데 충청도 조혜진 의원이랑은 얘기하시니까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 옛날에 부대변인 할 때 알고 있었어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남지사로 김태흠 의원을 권유하고 한 건 일종의 교통정리 성격도 있지 않냐 보는데 저희 댓글에 제이 땡땡땡 톤님께서 충남지사 못한다. 충청도를 물러보나 뭐 이런 의견도 있었음을 후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간다는 그거는 뭐 후보로 나가는 거일 뿐이지 그거는 이제 충남 도민들의 표심이 그럼요.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성동 의원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과는 사이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당의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 서로 뜻이 통하는 핵심 측근이 가서 원내대표 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걸로 그냥 얼추 그림은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권성동 의원이 만일 원내대표를 한다면 역할이 좀 더 세질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일단은 지금 당대표가 원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원내 사안이 갈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은 이 소수 여당으로서 대야 투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맨날 예. 투쟁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야당도 아닌데 그러면 결국 협상을 통해서 원내에서 입법 현안들을 비롯해서 예산안을 비롯해서 뭔가 진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 초기 국정과제들이 표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아마 당선인의 뜻을 잘 읽고 있으면서 또 호흡이 잘 맞고 정치력을 가진 중진 중에서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 근데 이런 여론이 저는 일반적일 거라고 봐요. 예. 그러나 또 이게 지나치게 윤핵관의 무게가 실리면서 마치 뭐 박근혜 정부 초기 시절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한 우려가 당 한편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 조혜진 의원 출마할 때 보니까는 뭐 십상시도 거론하고 예. 문고리 3인방도 거론하고 그런 점들을 굉장히 이제 경계하면서 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뭐 실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뭐 며칠 후니까 며칠 후에 좀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박근혜 정권 때 십상시 또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예. 오랜만에 그 단어를 들으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로운데 장성철 교수님이 당시에 십상시 한 명으로 제가 한 얘기가 됐었죠. 5번째 정도였습니다. 아, 저 세 번째, 네 번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5번째였어요.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은요 이준석 대표랑 관계 설정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선대위 때 이준석 대표가 투쟁을 통해서 윤핵관들 다 물러나라 그러면서 예. 권성동 사무총장 그만둬라라고 찝어서 얘기했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물론 그걸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간의 계속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당대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넘버원, 넘버2거든요. 이분들이 긴밀하게 협조, 조율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면 당이 조금 좀 삐걱거릴 수도 있다.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핵관 중에 한 명,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한 명, 권성동 의원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이었습니다. 언론에 많이 제일 나왔었죠. 김은혜 의원이 오늘 브리핑에서 마지막 브리핑이다. 그러니까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은 당선인 측의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이라고 했는데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출마의 최종 결심은 서진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가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을 제 후임 대변인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나요? 인사 한 말씀 하세요. 앞으로 충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당선인 대변인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직을 물러나고 배현진 의원이 이제 오늘부터 당선인 측의 대변인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게 물러난 건 사실상 출마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봐야죠. 경기도에 출마하겠다 이 얘기죠. 예. 충북은 아니고. 예. 뭐 인수위가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뭐
뭐 지금 중도 사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건데 문제는 저 출마에 과연 이제 윤심이 실린 거냐 이른바 이게 이제 논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뭐 라디오 인터뷰를 잠시 들어봤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유승민 그 전 의원은 모르겠다. 예. 뭐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다. 뭐 전혀 부담을 갖지 그러나 않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지금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는 만약 김은혜 대변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거의 뭐 우선 공천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예. 전략 공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우선 공천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의 경쟁력이 유승민 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그냥 유승민으로 굳어지는 판이었는데 예.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도 지사 선거에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경기도를 탈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잖아요. 대권 후보인 유승민 그리고 윤핵관 중에 한 명인 김은혜 이 두 분이 경선을 치른다. 김은혜 의원은 방송 앵커 출신에 네, 얼굴도 많이 알려져 있고 얼굴도 많이 알려져 최근에 있고 인지도가 어느 정도 높죠. 네, 선거 때까지 합치면 한 석 달 동안 거의 매일 TV에 나오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거다. 앞서 이제 바로 장서초 교수님이 딱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통 당선인 브리핑에서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뭐 뇌피시면 마스크를 벗었어요. 저예요. 제가 김은혜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경기도 거죠. 나갈 이 얼굴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일단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워낙 대변인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예. 솔직히 윤석열 당선인이나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좀 대언론 관계가 어려워질 뻔했던 것들을 김은혜 대변인이 정말 매끄럽게 잘 처리했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이분이 임무를 완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본인도 정치적인 꿈이 있고 경기도에 있는 많은 당원들이 원하고 있으니 그것을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긴장할 필요 없겠죠. 만약에 김은혜 대변인하고 경선해가지고 지면 아유 본인이 뭐 정치적인 역량과 한계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당연히 극복하셔야죠. 거기에 윤심이 있든 윤핵관들의 부추김이 있든 그거는 다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말은 노력해야죠. 장 교수님의 이 말은 되게 무겁게 받아들여지네요. 왜냐하면 장 교수님은 저희 썰전 라이브는 물론이고 여타 방송에서 유승민 캠프에 당시 유승민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경기도지사 나와야 된다. 캠프가 꾸려지면 난 거기에서 청소부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지면 그냥 뭐 이건 당연히 그럼요. 유승민의 한계다라고 좀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 다음 주 초 이때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보다 경쟁력 여론조사. 예를 들면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를 상대로 유승민 후보는 좀 여유 있게 이기는데 김은혜 후보는 지는 걸로 나온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유승민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경선에서. 그런데 만약에 유승민 후보는 비슷하게 나오고 김은혜 의원도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당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경쟁력이 누가 더 있느냐? 예. 여론조사를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김은혜 그 의원의 출마에 관한 여론 형성이 별로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뭐 유승민 의원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금 잠시만요. 실제 지금 여론조사를 어제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에서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잘 수행할 것 같은 후보 여야 다 합쳐서 했었는데요. 유승민 후보가 2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김동연 후보, 유니스 후보, 염태영 전 수원시장, 안민석 의원, 김은혜 의원 이렇게 순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여야를 다 합친 것 중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뭐 한 조사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6위를 했지만 오늘 이제 나서겠다고 사실상 밝혔고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공식 출마 선언한 이후의 여론 형성은 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초반 이 여론에서 어떤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주느냐가 예. 경선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일 텐데 그러나 이제 경기지사에 대한 기대치는 이 대권 주자급의 기대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당내 아무 기반도 없고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별다른 경쟁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추대가 있었다, 예. 이심이 있었다라는 것과
대선에 출마했던 대선 주자라는 걸로 단박에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부상을 했잖아요. 유승민 후보에게는 그런 기대가 형성돼 있지만 김은혜 의원은 뭔가 파이팅 넘치는 예. 초선 의원이고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그런 인물이라는 것 이외에 대선 주자급의 중량감이 있는 리더십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고 봐요. 일단 김은혜 의원이 이길지 어떨지 국민의힘 경선을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사실 김은혜 의원이 안 나오면 뭐 우선 공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유승민 후보로서도 좀 재미없는 경선이 돼버리면 그렇죠. 본선에서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도 지더라도 네. 초선 손해날 게 의원인데 체급을 올리는 계기가 좀 손해날 게 되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손해날 게 없는 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본인의 정치의 꿈이 크다라는 반증인 것 같다라는 예.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이번 경선을 상당히 슬기롭고 정말 본인을 어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경기도지사, 예. 유승민 이런 것들을 어필을 잘해서 나는 경기도지사 깜이야 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입증을 해야 된다. 경기도지사. 네. 예. 근데 계속 이렇게 유승민 후보를 가서 청소부도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하는데 혹시 연락은 와서 이제 연락은 왔었어요. 예. 저번 주 목요일에 통화를 했는데 예.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출마시켰으니까 당선도 책임져라.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캠프에 와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좀 일 좀 도와줘라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없고 그냥 도와줘라만. 네, 그게 이제 뭐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혹시 네, 아닌가요? 언제 박 기자님 우리 언제 소주 한잔 하시죠?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 같아요. 언제 한번 봅시다 네. 이런 거. 네. 그게 언제 하고 수첩 꺼내면 이분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만 했습니다. 내일 저희가 인터뷰가 유승민 후보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물어봐 주세요. 제가 왜 한번 안 물어보겠습니다. 부르는지. 장성철 교수에게 특별한 악감정이 있느냐? 왜 안 혹시 청소부가 되겠다는데 비와 마대자루는 구하셨는지? 저희 집에 좀 여분의 여분이 청소기가 있으시구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내일 합니다. 장성철 교수를 확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봐 주세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것까지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주제는 또 다른 윤핵관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상당히 신난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자막으로 땄지만 지금 모습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에 비춰봐도 상당히 해도 와닿죠. 작년 건가요? 이게 2018년입니다. 18년. 지난번 지방선거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그래서 기호 1번이 나오는데 지방선거 선거송에서 핑크퐁의 아기상어 노래를 틀고 율동을 맞춰서 네. 당시 권성동 의원이 춤을 추고 옆에서 장지원 의원이 보면서 좀 민망하지만 같이 덩달아 약간 신난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윤핵관 두 분이 같이 있는 거고 딱 맞춰서 이제 장제원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서실장 얘기인데요. 장제원 의원은 뭐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요. 권성동 의원과 앞서 저희 있던 영상도 2018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지금 사진들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될 때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얘기가 네. 비서실장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내가 가장 여의도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 비서실장을 경제통을 임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뭐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네. 사실 대변인직 사임하기 전이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오늘 조간인 보도를 통해서 제가 좀 접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무형 경제통 그 같은 그 조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직 범위를 좁혀서 한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넓게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예, 당사자인 장 비서실장도 거취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백브리핑에서 정무 감각이 검증된 분을 삼고초리해서 모시러 간다. 여의도로 돌아간다는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언론에서
그러면 장제원 카드가 아니고 다른 카드인가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본인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를 뭐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뜻이 없고 어쨌든 여의도에 돌아와서 자기 정치를 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어요. 특히 정권 초기에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 옆에 있는 비서실장은 정무적으로 상당한 감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장제원 의원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비서실장 후보군을 올렸는데 추려서 당선인이 전부 반려했다. 그 얘기는 그 후보군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말끊어서 네. 죄송합니다. 이 후보군을 올리는 사람이 장제원 비서실장이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예. 반려할 사람들만 좀 골라서 그랬을까요? 올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본인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를 저건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고 속으로는 진짜 하고 싶은 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과할 것 같고 장제원 의원은 어쨌든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인수위 그 비서실장직에 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당선자의 뜻이 중요하겠죠. 당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비서실장이 되면 현역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그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발생하고 그 부담이 또 있단 말이에요. 당으로서도 있고 당사자로서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첫 지금 임기 출범하는 첫 비서실장으로서 이런저런 측면에서 적임이긴 하나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뜻과 당선인의 뜻이 최종적으로 뭔가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장제원 의원에게 윤석열 당선자가 그래도 장 의원 당신 비서실장 해 라고 한마디만 더 하면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고집을 좀 꺾고 비서실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번 믿은 사람 계속 예. 끝까지 믿는 그리고 사람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에서 박원석 의원님께서 장제원 의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장제원 의원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 지금요? 새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부터 대통령의 성격부터 뭐 말의 뉘앙스를 파악을 해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 갈 확률이 51%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또 배지를 반납하고 가더라도 큰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부산 지역이니까. 국민의힘에 그래도 좀 유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영세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권영세 의원 용산 같은 경우엔 서울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네. 질 수 있으면 의석수 하나가 국민의힘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렇죠.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부산 지역구에서 아무래도 지킬 조금 더 확률이 크다는 유리하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 대체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여기 한 표를 더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1%라고 얘기하는 거는 70%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런 이유는 아니 왜? 51% 정치권에서의 51% 예측은요. 예.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니 51% 되면 모든 선거에서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99%, 100% 정치. 저도 이제 대선 전에 장제원 당시 이제 총괄상황실장과 통화를 좀 했었는데 저희 원래 패널이었잖아요. 네. 얘기했었는데 그때 또 본인의 사실 정치적 인생에 지금 가장 큰 고비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기느냐 마느냐 중요한 고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상당히 업이 돼 있는 듯한 당시로서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서실장 안 하고 그냥 다시 국회로 돌아갈까? 아니, 제가 아는 장제원 실장이 그럴 것 임기는 같지는 5년이에요. 않아요. 임기는 길고 아. 지금이 아니라도 기회는 있을 수 있고 물론 첫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좀 남다른 의미가 예. 있는 거고 향후에 장제원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했을 때도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자리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윤핵관 전면 포진 논란이 원내대표에 의해서 비서실장마저 그렇게 된다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당의 불협화음의 계기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비서실장이 되면은 약간 비서실장은 그림자 역할입니다. 예. 전면에 나서서 자기 그 이름을 갖고 자기 정치를 하는 역할이 아니고 근데 장제원 의원 스타일하고 조금 안 맞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도 다른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 뭐 내각이 됐든 뭐 어떤 경로로 됐든 이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거는 예상이 되는 바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자리일 수도 있는 첫 비서실장을 뭐 굳이 다른 주변의 견제를 받으면서 맡아야 되느냐 맡아야 될 이런 필요가 심리도 한편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장 의원 당신밖에 없네. 나 좀 도와주게. 내가 누구 믿고 하겠나.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은 할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집무실 같은 경우에 비서실 여러 가지 조직도를 보면은요. 예. 이전의 청와대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조직도를 짠 것도 장제원 의원이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잘 착근시키느냐. 스케치한 사람이 채색도 좀 의도대로 잘할 수가 있지. 갑자기 스케치 다른 따로,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색칠 따로. 이러면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들이 전면에 나서서 윤석열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서 국정을 해 나간다? 그렇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총리를 한덕수 총리로 지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퇴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토콜. 아, 저는 국회로 돌아가서 할 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 맞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설득하는 당선인이 설득하는 그러면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토콜 같은 아니 거죠. 당선인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장제원이 야 저렇게 권력의 욕심도 없구나.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원래 있죠. 이제 비서실장 하면 특히 정권 초기의 비서실장은 소통력. 사실상 거의 대통령급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기존의 청와대 구조나 관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2인자죠. 2인자죠. 국무총리가 2인자가 아니고 비서실장이 훨씬 더 권한이 막강한 예. 2인자였는데 이번 뭐 그 윤석열 정권은 좀 다를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과거의 관성이 금방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서실장은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모든 보고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국정 전반을 다 이 어떻게 보면 관장을 하고 다 관여를 해야 되는 위치여서 또 지금 국무총리가 비정치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정치적 비중이라는 건 굉장히 높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은 인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인사추진위원회 거의 장이 바로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그냥 공기업이라든지 다른 곳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실무적으로. 지금 그 역할을 또 장제원 의원이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적임자가 장제원 의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본인이 요거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사실 장성민 정무특보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장제원 의원이 난 아니야라고 강하게 얘기하니까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현실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실성이 별로 비서실장 없다고 봅니다. 없다. 예. 그분이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게 김대중 정부 때잖아요. 그럼 벌써 언제적입니까? 거의 뭐 한 20년 예. 넘은 얘기인데 감각도 전 문제이거니와 또 비서실장은 정말 정권의 핵심 요직 중에 핵심 요직인데 어떻게 보면은 장성민 의원은 글쎄요 당선자하고의 그 어떤 정치적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근데 굴러 들어온 돌이 비서실장을 맡는 게 용인이 될까? 상당 부분은 장성민 전 의원의 자가 발전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가발전으로 일단 분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분석을 잘 해주셨고 다 장씨 아니겠습니까? 저도 장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아 진짜 난감합니다. 예. 장씨 만세. 그거 장씨 갖다 놔야 돼요 이거. 우리. 그거 예. 노란 그거. 손가락 그거. 예, 손가락, 입 막는 손가락.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제원, 장성철. 아유, 죄송합니다. 장성민, 장성민. 네. 장성철까지는 거. 장가.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 후보자의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앤장에서 최근에 약 3, 4년에 걸쳐서 18억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고액이 아닙니까라고 오늘 기자들이 한덕수 후보자에게 물었는데요. 한덕수 후보자의 대답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제출이 되면 그 팩트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언론도 보시고 국회의원도 보시고 다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모두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막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뭐 옳냐 그러냐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거기서 논의를 하시다고 아니 그런 거를 왜 또 나한테 묻냐고. 예, 최근에 약 4년 4개월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봉 많을 때는 5억, 적을 때는 연봉 3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고액 자문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죠. 더군다나 전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의 고문 역할을 한다는 건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뭐 한 연간 5억에 달하는 그런 보수를 받는 게 적정했느냐 이 논란이 나올 거고 자세한 것은 뭐 내역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과거 전례로 보면 안대희 그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총리로 예. 그 임명이 됐다가 사실은 고액 자문료 논란을 넘지 못하고 그 중도 사퇴를 했던 그 청문회 과정에 낙마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법무법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고액의 보수로 인해서 고액 그 자문료나 고문료로 인해서 낙마했던 공직자들이 꽤 있거든요. 유사한 사례인데 지금 한덕수 그 이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김앤장 회전문 같은 이 궤적을 걸어왔어요. 공직했다가 김앤장 갔다가 공직했다가 김앤장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예. 근데 과연 저런 이제 처신이라는 게 적절한 처신이냐? 굉장히 경험 많은 국정 경험이 많은 전문 관료로서 뭐 그 법무법인의 로펌에 자문을 했다. 그리고 그 자문에 적합한 정도의 보수를 받았다. 본인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여론이 과연 그런 해명을 적절하다고 받아들여 줄지는 의문입니다. 안대희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안대희 국무총리 당시 후보자는 이제 5달 동안 약 16억 원, 상당히 좀 많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됐기도 했고,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죠.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죠. 예. 저는 돈을 당신은 많이 받았으니까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어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거기서 적절한 일을 했느냐, 뭐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지 고액 연봉, 5억이나 되는 돈, 일반 서민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당신이 받았어? 당신은 총리 후보자 되면 안 돼.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좀 아쉬워요. 그러지 않았었으면은 훨씬 더 쉽게 국민들의 성원을 받으면서 총리 인준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돈이라는 문제는 되게 국민들한테 민감하게 다가오잖아요. 이분 레벨에, 이분의 경력에, 이분 나이에 연간 한 4억 정도 이상의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의 불똥이 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한덕수 총리 지명자 도대체 대선 과정 중에서 뭘 했는데 뭘 했는데 우리가 정말 뼈 빠지게 정말 5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정권 다시 찾아왔는데 총리를 한덕수를 시켜? 와, 그런데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이렇게 되면요 인사청문회 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방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이분이 오랜 공직 생활을 했지만 최근 한 4, 5년간 마지막 공직 이후에 예. 김앤장에서 로펌에서 고문으로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보수를 포함해서 재산 형성 과정 전체를 좀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다른 논란이 저는 불거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고액 보수 논란이 훨씬 더 커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게다가 지금 총리는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게 아니고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그다지 협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데 그동안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거쳤고 예.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뭔가 이게 빌미가 생겼잖아요. 저는 금액은 사실 요즘 뭐 대기업 임원, 예를 들어 각 대기업 임원까지 안 가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 직원 평균 연봉이 억대로 훌쩍 넘잖아요. 네.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거 비춰봤을 때 고액이냐 어쩌냐는 거는 뭐 따로 얘기할 수 있는데 혹시나 자문이 아니라 인맥으로 활용됐다면 네. 혹은 이제 부적절한 행동이 되겠죠.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앤장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성격의 고문으로서의 일을 했는지 이것도 들여다봐야 될 것 예. 같고 그 기간 중에 이분의 이제 재산 형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쨌든 국회에 자료가 오고 예. 청문회 과정에서 뭐 쟁점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뭐 진짜 부동산 투기를 한 게 또 나타났다. 그러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정도 사전 검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주진우 인사검증 TF 팀장이 자세하게 검증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18억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총리 이제 지명을 한 거 아니겠어요? 대변인 측에서 나온 얘기는 뭐 알고 있었다 이 정도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국민 정서가 얼마나 합치가 되느냐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다음 주제는 두 김여사의 다른 등장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면 어제 김혜경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죠. 김혜경 여사의 법카 유용 논란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해당 영상인데요. 일찌감치 사실 국민의힘 등에서 고발이 됐습니다. 직권남용 또 뭐 국고손실 이런 혐의들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대선이 지나서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대선에 졌더니 관련 의혹 수사 저렇게 부지런히 들어가?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다루기도 했는데 사진이 몇 장 공개됐었죠.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경찰 폭발물 탐지견이라고 하는데요. 경호하는 경찰의 폭발물 탐지견을 껴안고 있고 저렇게 약간 털털한 의상 차림으로 노출된 의도적인 노출이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그 김건희 여사가 신은 신발 거의 이제 완판됐대요. 슬리퍼 3만 원짜리 완판됐다고. 네, 완판됐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수사받고 한 명은 여유 좀 나른한 오후를 보내는 듯한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약간 격앙됐는데요. 조영천 의원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왜 선거 진 쪽만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하냐 검찰 경찰이 선거 이긴 쪽은 그러면 뭐 면죄부가 지금 주어지는 것이냐 그게 법치주의냐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소환했다는 얘기 전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그러면 영원한 충견이 될 수밖에 없는가? 예, 조영천 의원이 수사기관을 향해서 충견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질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가 개와 함께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조영천 의원은 오늘 앞서 인터뷰 전에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선 끝나고 수사를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왜 우리만 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당연한 수사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연된 수사입니까? 당연한 수사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혜경 씨가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법률적 책임, 뭐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저건 정치보복이야 이렇게 그 반론을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다만 문제는 법 집행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물론이거니와 허위 합격령 문제 그리고 모친의 뭐 부동산 투기 문제 여러 건의 사건들이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그 수사는 진도가 안 나가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이 주가 조작의 정황과 증거들이 직간접적으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환 수사 한 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유권 무죄, 무권 유죄되는 거 아니냐. 결국 권력 잡은 쪽은 다 봐주고 권력 잃은 쪽은 뭐 어쨌든 탈탈 털어서 이 죄를 만드는 이런 수사를 또다시 공권력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김혜경 씨를 향한 지금 법카 유용 수사는 지극히 정당한 당연한 법 집행이다. 그러면 그게 정당하고 당연한 만큼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주가 조작을 포함해서 불법 논란 그런 혐의들도 부패 혐의들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 근데 그 수사는 안 하면서 한쪽만 수사하면은 결과적으로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이 대통령 당선인이든 아니면 당선인의 배우자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 불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자유롭게 수사하고 그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사법기관의 존재의 정당성,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기관, 이것은 국민들한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 힘들겠죠. 어떻게 대통령 당선인 부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쉽게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해야 사법기관의 정당성이 국민들 앞에 인정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검찰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경찰은 알아서 잘 움직이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이렇게 눈치 안 보고 하다가 대통령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차기 정도 노리는 분이 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예. 당선인이 뭐 검찰 옷을 벗으면서부터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법과 원칙이에요. 예. 근데 자신과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그 법과 원칙이 무너진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는 법과 원칙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김건희 씨와 그 일가에 대한 각종 이 논란은 제대로 해명이 되든가 예. 문제가 있는 거는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의혹을 이거는-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해명이 되든 어쨌든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검찰과 경찰의 향후 행보 그리고 수사 계획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조사 안 하고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조사하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 우리 김건희 씨와 관련된 조사도 빨리빨리 바로바로 진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선거 전에는 소환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하지만 선거 뒤에는 다 제대로 된 수사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뭐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거지 대통령의 가정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 당연히 수사돼야죠. 잘못했으면은 수사받고 처벌받아야죠. 김혜경 문서의 법화 문제도 뭐 당에서는 정치 보복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수사 받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네.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입술이 터져라 열심히 뉴스 썰기를 하고 있는 이성대 기자와 함께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경기도 나가서 선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당의 그 판단도 존중하고. 자, 외지인들 그곳에 가고 싶다. 자, 외지인들 그곳 지방선거 얘기 같은데 그곳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네, 그곳 뭐 바로 충북지사 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만큼 중앙 정치권 인사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뭐 이름 한번 들어봤을 만한 인사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 바로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자, 김영환 전 의원 그리고 또 이해운 전 의원 등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는 연고 없는 사람들이 출마하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안팎의 차출론 또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의 여지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죠.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충북지사의 경우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모두 차출이 아닌 자출이다. 스스로 출마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외지인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충북지사 선거를 준비했던 당내 또 당 안팎의 여러 후보들과의 지금 어떤 갈등 관계가 커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우선 김영환 전 의원 안산에서 4선, 직전에 18년 동안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18년도. 자, 경기도에서 정치 생활을 대부분 했는데 이런데 갑자기 충북지사를 출마하고 있다. 연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곧바로 외지인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나오니까 나 외지인 아니다. 연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고향이 충북 괴산이다. 김영환 전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왜 고향에 돌아왔느냐?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충청도 출신으로 의지에서 국회의원을 4번 한 사람은 해방 이후에 저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마치 이제 외지에서 성공하고 이제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봉사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런 충청도 출신인데 외부, 그러니까 비충청권에 나가서 지역구 4선 이상을 한 사람 본인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인지. 그랬더니 당장 민주당의 이인영 현재 통일부 장관, 충청도 충주가 고향인데 서울 구로갑에서 현재 4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지인이 여기도 있네요. 김영환 전 장관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아, 이성대 기자가 팩트체크까지 하려니까 이렇게 입술이 터졌군요. 많은 분들이 되게 염려하셨어요. 네. 괜찮으신 거죠? 연고 있으십니까? 예. 네, 충북에 알겠습니다. 연고는 없고 입술 바르는 연고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랫동안 정치한 경기도를 떠나서 충북으로 갔지만 당내 도전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이해훈 전 의원도 있고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탈당으로 국민의힘으로 간 오재세 전 의원 등과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관심이 몰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 썰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된 거죠. 자, 말 나온 김에 이해훈 전 의원도 이력이 상당히 화려하잖아요. 이력이 화려한 만큼 지역구 이동한 것도 좀 화려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울산에서 정치를 시작하려다가 그 낙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 아는 것처럼 서울에서 두 번의 그 서초갑 지역구의원을 지냅니다. 2014년 보궐선거 당시에는 울산으로 신청을 했다가 이제 철회를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서초갑에서 지역구의원을 했고 지난 2000년 총선에서는 같은 서울이지만 동대문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북지사에 도전을 하고 있는 셈이죠. 정말 이 화살표 방향처럼 정말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전 의원 서초구에서 3선, 서울시장 도전도 했던 서울 지역 정치를 했는데 울산과 충북까지 보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번엔 어떤 연고를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지난 2014년 당시에 울산에 보궐선거를 시청할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정치에 입문한 곳이자 시아버지가 선거운동을 했던 거기서 도왔던 것이 바로 울산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서초갑에서 재선한 유력 정치인이 갑자기 울산에 내려간다고 하니까 당 내에서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러자 이제 이렇게 이유를 얘기를 한 건데, 자, 계속해서 한번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곳, 정치를 처음 배웠던 곳,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의 첫 도전을 했던 곳이 울산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서 정치를 해서 더 성장해서 다시 울산으로 언젠가 돌아오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돌아가서 울산에 나갔는데 사실상 이제 단수 공천을 염두에 두고 그때 공천 신청을 했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경선을 하라고 했어요, 당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선에 하지 않겠다라고 경선 포기를 했어요. 좀 되돌아가면 사실 이해훈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을 위해서 서초에 불출마했다. 근데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자신한테 이럴듯한 자리가 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울산 보궐선거에 도전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 있지만 어쨌든 단수 공천이 아니라서 본인은 돌아온 울산에서 다시 백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총선이었습니다. 같은 서울 지역구인데 동대문에 출마를 하니까 동대문에 대해서는 인생의 첫 직장이었던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있던 곳이라고 연고를 주장했고요. 이번에 충북지사 출마에 대해서는 아버지 고향이 제천이다, 충북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에 나오면 여야 할 것 없이 하는 얘기가 마음의 고향, 제2의 고향, 정치적 고향. 이렇게 따지면 전국에 다 연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출마는 자유지만 당내에선 불만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이해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에 갈 때는 본인이 가려고 했던 것보다는 당에서 가라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아까 강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재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대선 때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사실상 이번 충북지사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분석이 나왔는데 당내 경쟁자들이 이미 많이 생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자, 경기도 넘보다가 서울 3선 의원이 잇따라서 충북도지사 출마 선언에 지역사회가 발끈했다. 또 다른 곳에 출마하려던 분이 왜 충북도지사에 나오냐. 외인이 등판해서 논란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 또 민주당도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를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노영민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충북 청주에서 3선을 했으니까 최소한 이런 연고 문제는 없어요. 연고 문제는 없지만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뉴스 썰기에서 한번 다뤄봤지만 노영민 전 실장이 출마한다고 하자 당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정책 실패 책임자는 나오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노영민 전 실장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입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그때 저희가 뉴스 썰기에서 다뤘듯이 노영민 전 실장은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을 다 정리하라라고 지시했는데 정작 본인은 서울집을 남기고 청주집을 팔아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서울집을 팔고 고향이었던 지역구였던 청주집을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거꾸로 팔았느냐. 역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정책 책임자들로 남기는 거다.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노영민 전 실장은 억울하다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입장을 잘못 얘기했다. 그래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서울집은 아들이 거주하는 집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비어있는 청주집을 처분키로 한 것이었는데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실수로 대변인 눈에 뭐가 씌었는지 아무튼 잘못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변인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누구였죠? 네, 강민석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눈에 뭐가 씌었다. 뭐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한번 보시죠. 자, 외지인들 그곳에 가고 싶다. 사실상 그곳이라는 저 대명사는 충북에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본인들은 지금 외지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외지인이 아니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타당한 설명들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 누구든 어디든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출마하는지는 유권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한 답변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마다 모셔서 정치권의 흐름, 맥을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제가 맥을 짚어보는 자리라고 했는데 한때 도사로 불렸기 때문에 맥을 짚어본다. 이런 맥락은 아닙니다. 흐름을 아는 차원이고요. 네. 예.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에. 예. 좀 강한. 맥은 제 인생의 맥도 못 짚는데 누구의 예. 맥을 짚습니까? 네, 일단 와닿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발이 거셉니다. 586의 직이었던 우상호 의원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민석 의원도 역시 586 같이 운동했던 분인데 송영길 어제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산하지 않고 나홀로 등산하는 모습이다. 또 이재명 고문이 얘기했다는 차출론도 사실은 가짜 프레임이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송 전 대표의 출마 명분은 무엇이라고 정봉주 위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일 먼저 그 상의한 그룹 중에 하나가 제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송 대표가 대선 때 그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당 대표 물러나는 게 옳지 않다. 예. 라고 이제 아침에 다른 일도 그 막 물러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자마자 제가 바로 전화를 했더니 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니 이게 승리한 패배인데 예. 저는 뭐 지금 당에서 논란이 되는 젖잘싸 이런 얘기는 안 했고 송 대표 당원들이 제일 잘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잘했고 세 번째 송 대표가 망치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부상 투혼을 했는데 예. 그 물러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때 물러나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단 잘못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물러나지 마라.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고생하고 잘했다.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지방선거까지 지휘를 하고 예. 그다음 곧 이어서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아니면 지방선거가 그 취임 이후에 20일 만에 있기 때문에 자 3월 9일 날 있고 그러면 50일 뒤에 지방선거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선거까지 하고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예.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고 좀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한다면 원내대표까지
그 선거 과정을 좀 지휘하고 그리고 정말 당을 잘 추스릴 수 있는 외부에 좀 경륜 있는 인사들로 당을 맡겨놓고 하는 게 좀 질서 있는 퇴진과 질서 있는 정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들어온 걸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도 반대했을 거예요. 저는 옳지 않은 처사로 보이는데 윤호중 개인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같이 지도부가 책임지고 왜 윤호중 대표만 남아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근데 어쨌든 그때 물러났는데 전 반대했지만 물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그랬는데 저한테 전화 왔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김동연 대표 얘기도 하고 본인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본인이 먼저 집에서 반대한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저도 나이 60이 넘으면 집에서 반대하는 일을 가급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먹고 살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냐. 그랬더니 뭐 웃으면서 그 같이 사는 분이 무척 인품이 좋은 거로 그 알고 있어요. 남모 여사인데 아니 무척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합니다. 그 전 존경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분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했는데 여사님의 말을 들으시오. 여사님의 말을 들어 이제 밥도 먹고 그다음에 용돈도 받고 그러는데 안 쫓겨나죠. 안 쫓겨나는 건 말을 잘 듣는다고 반드시 안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말을 들어도 쫓겨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서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 몇 분을 봤어요. 방금 얘기했던 두 분 중에 한 분도 뵙고. 그런데 정치는 사실 대의명분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22일 만에 다시 서울을 출마한다? 무슨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납득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영길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데 아마 이런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깊은 뜻이요? 바람을 잔뜩 일으키고 경선에서 떨어지게 되면 일단 지명도는 송영길 전 대표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니 깃발 들고 분위기를 관심을 끌고 본인은 빠져준다. 욕도 먹을 만큼 먹고 그것까지 해주면 고맙다는 말씀이시죠? 경선에서 딱 떨어지게 되면 민주당에 파란이 분다. 근데 민주당 또 무슨 민주당이냐? 파란 민주당 아니냐? 파란색?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인데 색이 파랗잖아요. 그래서 파란 민주당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넥타이도 파란색을 하고 있는데 파란이 불러일으키게 하려면 떨어지면 된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근데 경선에서 떨어지면 정치 생명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그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까요? 아니면 그 정도의 희생을 강요합니까 당에서? 그 정도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쇼고요. 감수하면 정말 살신성인의 자세가 있는 거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치 생명은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치권에는 본인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떨어져서 끝난 것처럼 우리가 보이고 분석을 해도요. 본인이 나 정치 생명 끝났어. 이럴 때 끝나는 거예요. 본인의 권력 의지가 이른바 완진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는 언제 다시 불탈지 모른다는 말씀이시군요. 우주의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조 개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요?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의지는요. 그 1조 개 별의 그 능력을 그 에너지를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치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요. 저 보세요. 14년 동안 야인이거든요. 제 의지를 못 꺾지 않습니까? 한번 꺾어보세요. 아니 제가 뭐 굳이 그런 생각. 발꼬락질 내리시잖아요. 아니 굳이 성이 저도 할 일이 많아요. 조성태 씨인가요? 아니 박입니다. 그렇구나. 별이 1조라고 보니까 조성태로 기억이 나갔구나. 저는 썰렁합니다. 감히 14년 전에 비해서 많이 죽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지난주에 괜찮았습니까? 지난주에 괜찮았어요. 지난주에 괜찮았는데 그래서 일주일이 이렇게 송영길 대표는 의원들이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말 막 짐 싸들고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하신 걸 길게 얘기하셔서 제가 주의 깊게 들은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정봉주 봉연구소 소장님께서는 나는 원래 송 대표를 아꼈다. 당대표 물러날 때도 네가 왜 책임지냐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출마는 아니다.
라는 의원들이 있어서 전원을 드린다. 전원을 한다라는 예. 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출마는 아닌 거군요. 만약 출마한다면 분위기만 띄워주고 져라. 경선에서 이 얘기는 송 대표에게 직접 했습니까? 분위기만 띄워주고 지면 송 대표는 정말 멋진 분이야 라는 얘기를 했나요? 그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정봉주 의원님한테 얘기를 한 거고 정봉주 의원님이 송 대표랑 가까우니까 송 대표에게 이런 얘기도 있더라라고 혹시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 얘기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제가 아니, 저 다른 사람 듣기 싫은 얘기 잘 안 해요. 아 예. 예. 듣기 좋은 얘기만 일단 앞서 좋은 얘기도 잘 안 합니다. 그 본인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는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당원들은 또 이래요. 아, 도대체 송영길 대표가 출마할 뜻을 비췄으면 예. 그리고 저거 나오면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나오라는 얘기냐. 지금 김민석 의원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이제 가장 강하게 송 대표를 비판하는 분 중에 한 명인데 네. 둘이 또 절친이에요. 둘이 또 절친이죠. 옛날 이제 이른바 386 같이 했었고요. 송영길 만한 거물이 왜 없나요? 서울시장 후보기 때문에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새 인물이 부상할 시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내가 운을 잘못 띄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긴 하는데 네. 새 인물이 부상할 수가 있어 거물이 사실 있습니까?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어서 이 서울시장 선거는요. 예. 그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선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선거는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가 거쳐갔던 길이기 때문에 예. 경기도도 이제 성격이 그렇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인천은 이번에 조금 그렇고 인천은 관심에서 좀 제외됐는데 서울 경기도 선거가 이번에는 특히 이제 서울은 늘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가 나는 지역이 아니에요.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 중심인데다가 예. 나머지 광역 그 단체장은요 차관급 대우를 해줍니다. 그게 서울시장만 장관급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봐요. 국민들은 야 니네 맨날 서울시를 두고 또 싸우냐 이렇게 느끼지만 국민들도 상당 부분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고관여층에서는 서울은 정치 행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대통령하고 늘 얼굴을 맞대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 후보로서는 대통령과 거의 맞짱을 뜨는 듯한 이미지가 항상 있거든요. 광역단체장으로서 서울시장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의 대통령격인. 그렇죠. 정치 투쟁의 카운터 파트너 이 정도 격이기 때문에 예. 서울에서 좋은 공약으로 당선시킨다. 좋은 공약으로 당선시키려고 판단하면요. 오세훈 시장한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일단 3번의 서울시장을 거쳤는데요. 일을 뭘 특별히 잘하고 서울을 뭘 바꿔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중도층에 소구하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왠지 우파면서도 수국골통이나 이런 아주 극우적 이미지가 아니고 중도적 이미지고 합리적일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정책적 선거로 들어가게 되면요. 오세훈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냐? 예. 오세훈 시장 비켜라. 나는 윤석열 당선자가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용산 주민들에게 재산권의 피해를 주고 예. 또 서초동까지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울에서 자신의 집이 있고 있는 집무실이 있는 서울에서 이렇게 독주하거나 전행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세게 문제 제기를 한번 하겠다. 잠시만요. 지금 말씀이 약간 길어지니까 제가 조금 잘라서 정리를 해보면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앞에 하신 얘기랑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서울시장은 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상대가 오세훈 시장이 아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뜰 사람이 가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정리인 오세훈 거죠. 시장은 있지만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이미지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격이라는 거죠. 후보의 자질은 그게 일단 그냥 과에서 저쪽 동작구는 뭐라고요? 뭐라고 이런 거 할 자리가 지금 아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디테일하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표가 오가는 점도 있지만 그리고 이번에는요. 민주당이 저는 서울시가 서울시 선거에서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금 김민석 의원의 얘기입니다. 예. 송영길 만한 거물이 왜 없나 예. 이런 얘기는 그런 분이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100%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오늘 우상호 의원은 어제 우상호 예.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도 얘기를 했거든요. 나올 이낙연 가능성이 대표는 안 나간다고 분명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가신다고 했어요. 예. 그건 모르겠어요. 미국 갈지 안 갈지는. 근데 분명히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안 한다고 그 정도 했고요. 안 한다고 하시죠. 예. 예. 그분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다 확인한 얘기입니다. 정봉주 의원님도 봉연구소의 정봉주 예. 소장님도 계속 지난번에는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는데 저울질은 지금도 하고 계신 중인가요? 저는 분명히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나갈 그 생각은 없는데 예. 당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니 계속 간을 좀 보겠다. 간을 보겠다. 예, 그리고 뭐 안철수 위원장만 간 보냐? 나도 볼 줄 안다. 간을 보는데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간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전화 당원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예. 뭐 어떤 분은 막 울부짖는 분들도 계세요. 빨리 나가라. 아, 그래야지 내가 정말 이재명 도왔을 때처럼 피 튀게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갖고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많아요. 왜 댓글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반응을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반응이 좀 뜨겁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댓글 좀 보고 있었거든요. 예. 유튜브에. 별로 안 뜨겁습니까? 뜨거워요. 핸드폰이 뜨거운 건 아니고요. 예. 닥치시오. 예. 닥치시오가 뜨거운 거예요? 예, 기생충 잡자. 요거는 의미가 복합적이어서 저는 예. 사실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저를 됩니다. 기생충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맥락들이 좀 있어서. 아니 저렇게 그렇게 세게 공격하는 거 보면 짜릿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 전투사의 그렇죠. 본능이 뜨거든요. 저는 뭐 예.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예. 공격하니까. 예, 그리고 대포로 쏴도 괜찮습니다. 정봉주 의원 또 요거는 비방용으로 하겠습니다. 예. 시작이네요. 예. 라고. 앞서 기생충 얘기는 이런 적폐 기생충 잡자하기 때문에 아마 정봉주 의원님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보수 쪽에서 보면 제가 적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럼요. 예. 다양한 시각으로 가서 세상을 봐야죠. 예. 제가 항상 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요 얘기도 있네요. 정봉주 화이팅. 예. 아, 요거 개코님 카카. 요거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개코님? 예. 아, 아까 닭치시오도 있었는데 예. 닭을 치시오도 있었네요. 이건 또 중의적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예. 어쨌든 이렇게 댓글까지 보고 소개할 거면요. 예. 방송 출연 시간을 좀 길게 해주시든지.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고 쥐꼬리만큼 주시면서 여러 가지 하시네. 저희 코너 중에 제일 큰 꼬리로 드리는 겁니다. 정봉주 소장님 나오실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간을 보고 계시다. 예. 여전히 간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겁니다. 민주당에서요. 송영길 대표를 경선에서 꺾으면 예. 서울시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투표장에 대고 나올 겁니다. 지금 그 국힘 찍은 분들은요. 윤석열 찍은 분들은 이미 그 승리했기 때문에 별로 투표장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오히려 경기보다 승산이 있는데 조건은 송영길 대표 나와라. 예. 나오는 대신에 경선에서 떨어져라. 누군가 송영길 대표를 꺾어라. 참신한 인물이 이겨야 예. 사실은 이기는 분이 송영길 대표의 인지도를 다 먹고 들어가고 그렇죠. 그 기세로 오세훈도 꺾을 수 있다. 오세훈 지림시장도 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거 뭐 꺾으나 말하죠. 바로 꺾는 거죠 그냥. 예. 바로 자동적으로 꺾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동빵이라고. 그거를 얘기하신 게 파란이군요. 파란. 일대 예. 파란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선당 우사라 그랬잖아요. 미랄이 되겠다. 미랄이 되는 거는요. 아주 그냥 장렬하게 죽어서 썩는 거기 때문에 경선 때 그 떨어지면 예. 깜짝 놀랍니다. 누가 당대표를 꺾었지? 그렇죠. 아, 저 사람이 그 연구소 소장이었던 그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KDI요? 아니면 무슨 비연구소 있잖아요. 아, 복연구소요? 아, 복연구소 말씀이시군요. 예. 본인 말고 혹시 다른 분, 이분이면 본인은 상수로 일단 하고 예. 정봉주 소장님은 상수로 하고 다른 분 혹시 이분 정도면 송영길 대표를 경선에 꺾을 수 있습니까? 참신한 인물로? 파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 아무리 그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예. 예, 없습니다. 친구 많지 않으시죠? 친구요? 예. 많습니다. 많으십니까? 예. 예. 아니, 그래서 진짜 대화가 농담이에요. 폭이 넓은가 하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오늘 이 본 분들이 딱 하나 건질 거는 송영길 대표 나간다. 나간다. 명분 없다라고 하는 비판은 많다. 예. 당원들은 일부 나가라고 찬성을 보내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민주당이 흥행을 성공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려면 송영길 대표는 경선에서 떨어질 각오로 싸우고 실제로 떨어지면 최고의 흥행 카드다. 또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를 누를 사람을 경선에 붙여야 된다가 되겠군요. 지난해 6월 10일 이준석 당대표가 됐잖아요. 예. 그런 파란을 민주당에서도 일으켜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런 파란 중에 하나는 봉도사님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만 그냥 첨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뒤에 얘기가 많은데 또 제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얘기만 들었는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시엔 뭐 하죠? 이제는 3시. 3시 하면 썰전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쓴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주 전문위원의 썰, 임종주 전문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틀째 출근을 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죠. 예. 그런데 도덕성과 관련해서 여러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 동안 국내 최대 로펌인 김현장에서 고문료로 18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한 해 평균 4억 원이 넘는다는 건데 후보자의 역할이 뭐였고 또 액수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에 기초를 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하면은 그 청문위원들과 그 여러 언론들에서 다 검증을 하시고 질문하시고 토론하시고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는 또 그 김현장이 외환은행 먹튀 의혹을 빚은 론스타를 변호할 때 역시 김현장 고문으로 있었던 이력도 불거졌습니다. 사적으로는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는 게 후보자의 입장인데요. 의혹의 눈길은 가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10만 명의 피해자를 낸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도 일각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사실은 공직을 한 후보자가 상당히 오래 있었지만 공직에 벗어났을 때 이 논란이 많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주로 그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잠시 물러나서 공백기에 있었던 시기나 아니면 은퇴 이후에 일어났던 일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고강도 송곳 검증을 예고한 민주당은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대개 공직에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그 가져왔던 뭐랄까 긴장감이 풀리면서 이 다소 좀 그 문제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물론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소지가 없었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도덕성 검증뿐만 아니라 탈원전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보자의 비판적 견해와 또 부동산과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입장 등 정책적 분야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제 내각 인선이 시작이 되면 국회에서 또 인사청문회가 계속 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서 부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입니다. 청문회도 줄을 잇게 되겠죠. 새 정부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 능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무대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의 시선도 쏠릴 것이고요. 따라서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제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젠 국회의 시간이자 검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임종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